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베트나입니다. 베트나. 네, 배트맨 아니죠? 베트나. 자, 영어의 이니셜 약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협상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협상 비슷한 그 모임에서 서로 내공을 확인한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협상이라는 걸 좀 알고 나온 사람일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베트나라는 용어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상황에 베트나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대응을 하면 그 사람은 협상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협상 실무라든가 이런 걸 좀 아는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는 그런 활용할 만한 전문 용어가 베트나라고 많이들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베트나라는 거를 한번 개념을 살펴볼까 합니다. 베트나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자, 협상의 어떤 합의에 이끄는 best alternative,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 협상이 깨져도 차선책이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도 아니면 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나대로 문제는 없다라는 차선책 카드를 갖고 있느냐. 그 차선책 카드가 베트나입니다. 베트나, best alternative. 이 협상 다음으로 가장 좋은 내 나름의 또 카드가 있느냐. 생활의 방편이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차선책도 없이 이 협상에 목을 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협상에 그 상대방은 내 목줄을 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끌려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에 당신 이 협상 아니라도 나 문제 없어 라는 그 은연중에 내보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 저와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협상이 결렬됐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네, 지금 설명드린 거죠. 이런 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베트나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어떤 욕구를 맞춰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막 고민했는데 안 나와요. 거기다 숨은 이해관계인도 찾아봤는데 활용할 만한 것도 변변찮고 숨은 욕구, 인터레스트 이런 걸 막 고민했는데 안 나와요. 도저히 이게 이 협상이 어떻게 제대로 될까?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베트나 카드입니다. 베트나. 자, 협상에서는 보통 가불의 관계로 많이들 또 진행되죠.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많이 진행되는데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베트나를 확보했는지 내가 베트나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는 상대방이 베트나를 지금 갖고 나온 상태일까? 나 아니라도 상대방은 이 협상이 아니라도 생존의 방책이 있는 걸까? 서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나가 있다. 양쪽이 다 나름의 베트나가 있다면 베트나의 색깔과 크기를 비교해 보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 아니라도 카드가 다른 대상이 있구나. 나도 이 사람 아니라도 대상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의 크기가 이 협상이 됐을 때랑 그 이익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협상이 결렬돼도 대안은 있지만 굉장히 이 협상의 가치와는 크게 격이 떨어지는 자그마한 카드가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내가 더 베트나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요구 조건을 바꿔주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이해되시죠? 네, 베트나란 차선책이다. 이 협상의 목을 어느 정도 메고 있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다. 역시 사례를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베트나라는 거를 저게 베트나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 이제 일본이 이런 발표를 갑자기 우리한테 뜬금없이 하는 겁니다. 이때가 뭐냐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으로 서로 뭔가 티격태격, 힘겨루기를 막 언론을 통해서 펼치던 때였어요. 평행선을 막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일본이 요 본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권의 다른 이슈를 갖고 공격을 해옵니다. 뭐냐?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급을 받거든요. 반도체 회사들이. 요 소재 3종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한다. 너희 납품 한국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 납품 제대로 못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소재는 우리가 꽉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걸 통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큰 고객사, 한국의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에 바로 달려갈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에요. 왜? 반도체 회사의 소재를 일본에 전액 납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입을 일본으로부터 목줄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일본 말고는 반도체 소재를 구입하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너희 우리 소재 통제하면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통제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전자업체와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본 말고는 소재를 구입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알고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본 협상 아젠다인 강제징용 배상권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다른 이슈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허둥댔는데 베트남가 부재해갖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전자회사들이 1년 만에 시간을 두고 자체에서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이런 대안을 이제 강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따로 좀 있어야 된다. 극단의 사태를 대비한 어떤 대안, 카드를 갖고 뭔가 일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깨달으실 것 같아요. 막상 닥쳐야지 이제 베트나를 생각하는데 이전부터 베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뭔가 사회활동도 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네요. 자, 베트나의 중요성은 뭘까요? 베트나는 협상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양보하느냐는 내 무기를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베트나를 얼마나 강력한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양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니까 저 사람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자기 아니면 딴 데 가서 어딘가 협상할 데가 없어 보여. 이러면 상대방은 나를 갖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요구 조건을 쉽게 묵살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 베트나가 좋으면 상대방이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반대는 반대고요. 자, 그래서 이건 뒤집어 보면 내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베트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협상은 서로 쌍방의 관계니까. 자, 내가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상대방의 보면서 상대방의 베트나는 어떨까? 쟤네들은 이 협상 나 아니라도 다른 대상이 있는 걸까 지금? 이런 얘기는 직접 물어보면 답 안 하겠죠, 상대방이. 그렇죠? 이럴 때는 넌지시 다른 얘기를 꺼내가면서 상대방이 과연 베트나가 있는 점지를 넌지시하는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해보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상대방의 베트나의 유무와 강도를 파악해보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차시별로 얘기했지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력입니다. 사전 정보력, 얼마나 준비를 해갖고 왔느냐. 여러분이 가게에 어떤 특정한 가게에 가서 손님으로서 간다면 또는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라면 그 가게 주변에 그 가게와 에서 파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전혀 없다 또는 많다에 따라서 그 손님은 어때요? 협상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손님 입장에서는 이 가게 말고도 옆에 또 다른 가게가 많다. 비슷한 어떤 제품을 파는 가게가 많으면 손님의 협상력은 어때요? 높아지는 거죠. 가격 협상력. 이 A라는 가게 주인한테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손님은 옆 가게에 가서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가격표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근데 가게 주인이 물어봐요. 뭐 보시러 오셨어요? 이거 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들어오면 손님은 어때요? 주변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주변 가게가 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베트나의 무기입니다. 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변에 가게가 만약에 또 다른 가게가 없다면 손님이 그런 얘기도 못 하잖아요. 베트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가게 주인은 협상력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손님 주변에 가봐야 이런 물건 파는 데 없어요. 이런 데 없어요? 당신은 여기 물건은 안 사고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주면 유리하다는 거죠. 자, 주변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베트나의 크기, 협상의 타결 여부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베트나 활용 전략 요 네 가지는 꼭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트나를 활용하려면 베트나가 자신이 갖고 있다. 상대방에게 알려라. 알리는데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아니라도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은근히 암시해라. 이게 더 바람직하다.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은근히 다른 얘기를 꺼내가면서 은근히 툭툭 넌지시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때요? 바로 알리면 상대방 입장에 기분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협상해야 하는 거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불리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상대방이 직접 내 입을 통해서 넌지시 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3자가 상대방에게 내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저 사람은 베트나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상대방에게 제3자가 얘기할 때 그때가 내 입장에 베트나가 효력을 미치는 데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내 장점을 제3의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나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랑은 어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자기 광고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상대방이 주변에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에 대해서 베트나가 굉장히 큰 게 있다는 걸 상대방도 제3자에게 들어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 베트나는 확실하구나. 근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자기 베트나 갖고 있다는 거 그거는 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제3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베트나가 내가 베트나가 있다는 얘기해 주면 굉장히 나에 대한 무시 못할 베트나를 인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내가 베트나가 나쁘다, 없다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일단 뭐 알릴 필요가 없죠. 없다는 거 알릴 필요가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협상의 시간을 속전속결로 이끌어가야 된다. 상대방의 시간적인 압박을 가해주는 전략으로 일단 방향을 틀어야 된다. 왜? 시간을 끌면 내 베트나가 없다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개해라. 내가 베트나가 없을 때는. 그리고 상대방의 베트나가 있어도요. 그 베트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정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실제로 약화시킬 수 있는 주변에 어떤 또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용 전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근히 알려라. 은근히.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밖에 없다. 그러면 은근한 화법을 알리고 더 효력이 큰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가 나에 대한 얘기를 상대방에게 해주는 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광고와 홍보 얘기를 하죠.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자기 제품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걸 광고라고 하고 홍보는 뭐예요? 홍보는 제3자가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내 제품, 우리 회사 제품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해주는 SNS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게 홍보라고 합니다. 홍보는 제3자 남의 입을 통해서 내 제품,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는 게 홍보고 광고는 내가 내 돈을 투입해서 매체를 통해서 내 좋은 점을 자랑하는 걸 광고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하느냐 광고,
제3자가 내 제품을 좋게 얘기해 주냐? 홍보라는 얘기죠. 신문 같은 데서 우리 회사 좋은 얘기를 해줬다. 그건 홍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홍보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즉 제3자가 나의 베트나를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에 얘기해 주는 도록 내가 유도해 준다 그러면 베스트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사례를 할 때 협상에서 보통 실무자 교육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좋은 사례가 베트나의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또 일부 아시는데 철저하게 베트나를 갖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까르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형마트, 요새는 대형마트라고 하고 예전에 할인점이라고 하잖아요. 할인점 까르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다가 영업하다가 나가 철수한 적이 있어요. 자,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도저히 한국에서 할인점, 외국계 회사가 할인점을 하기에는 한국 시장은 도저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까르푸라는 회사는 철수 결정을 2005년도에 합니다. 철수 결정을. 근데 결정을 하고 2006년도부터 이제 교섭을 하는데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까르푸라는 전국에 뭐 20몇 개 있는 매장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철수 결정을 했는데 2006년도에 오히려 5개인가 6개 매장을 오픈을 합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더 매장을 확대해서 오픈을 했다는 거죠. 아니 매각을 하기로 했는 회사가 왜 오픈을 더 했을까? 6개 그런 매장을 오픈을 했을까? 그리고 2008년까지는 철수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매장을 더 오픈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 내용도 베트나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미리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나 관점에서 철수를 결정한 회사가 더 매장을 오픈한다. 왜 그랬을까? 자, 매각을 발표하자 지금 당시에 순위, 매장 숫자에 의해서 규모를 따져보면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1위고요. 2위가 여기는 없지만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에. 3위가 롯데마트. 4위가 까르푸입니다. 5위가 홈에버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까르푸는 철수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교섭을 하는데 이 회사들, 나머지 4개 회사들이 전부 다 교섭 대상자로 희망을 해왔어요. 왜? 까르푸를 우리가 뭐 살 용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까르푸라는 매장들이 다 넘어가면 합병이 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우리가 밀린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마트는 독보적인 매장 수를 갖고 있지만 까르푸를 만약에 롯데마트에서 갖고 가게 되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오게 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2위는 월마트가 있지만 롯데마트가 2위에 바로 올라온다. 까르푸를 인수하게 되면 매장 수에 있어서. 그리고 이마트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롯데마트도 이 기회에 3위에서 2위로 올라서자. 까르푸를 인수해서 2위인 홈플러스를 한번 위협해보자. 다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데 까르푸가 좋아서 합병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때요? 상대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롯데마트도 까르푸 매장이 많이 이마트에 넘어가면 이건 더 격차가 이제 멀어진다. 강한 자가 더 강하게 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불리하다. 맨 처음에 협상 대상자는 롯데마트가 다가왔습니다. 까르푸에 와서 협상을 하는데 롯데마트가 가만히 보니까 실사를 해보니까 까르푸가 내실이 별로 없다. 외관상 보는 것보다 내부의 그 실사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롯데마트는 이 와중에 협상 중에 이마트와도 협상을 한다. 이건 누구냐면 주체가 까르푸입니다. 까르푸는 롯데마트와 협상 중에도 이마트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롯데마트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 전략은 아시겠죠? 우리 까르푸는 너 롯데마트 아니라도 대상자가 또 있어. 이건 이마트 너희 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베트나를 활용하는 거죠. 까르푸가 롯데마트에 대해서 우리 카드 더 있어. 너희 말고. 어쨌든 롯데마트와의 협상은 결렬된다. 왜? 롯데마트는 가만히 실사를 해봤더니 까르푸가 겉으로 표현하는 그 데이터하고 좀 다 격차가 있구나. 그래서
결렬됩니다. 포기하게 되죠. 자, 까르프는 이제 이마트와도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마트는 이때 월마트를 인수합니다. 갑자기. 까르프와 협상할 때 월마트를 인수해서 아예 우리의 카드가 너희 말고도 월마트 인수라는 카드를 먼저 보여주면서 인수를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서 까르프로 하여금 협상 조건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베트나루 이마트도 역시 활용을 한 거죠. 아예 인수를 함으로써 더 너희는 우리하고 협상 조건에서 더 낮춰야 될 거야. 우리는 너희 관심 없어. 월마트도 인수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까르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마트하고 추가 협상을 하려니까 더 거래 조건을 낮춰야 된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까르프는 이 5위 업체는 홈에버에 인수됩니다. 매각을 하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까르프는 롯데마트 다 나름의 그 이 업체들끼리 베트나를 갖고 경쟁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마트도 월마트 인수에 베트나를 활용했고 까르프는 홈에버와 매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마트와 협상을 하면서 이마트에 대해서 홈에버와의 매각 협상을 하나의 베트나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는 다른 곳과 협상의 어떤 여지를 보여주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 그걸 노출시킴으로써 베트나로 상대방 테이블에 나온 상대방에게 베트나로 이제 위협을 주는 이런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드라마로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또 재밌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갖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스토브리그 이전 차시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프로야구 드라마입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 겨울 난로 주변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과 내년 재계약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 그 극화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연봉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구단주, 이 단장은 이런 것들을 한다. 이 팀이 굉장히 지금 계속 매년 꼴찌를 면치 못하는 이 구단이 연봉 계약이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이 선수들이 협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 드래프트 있잖아요. 타 구단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충원을 하려고 한다는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스포츠 신문이나 언론에 알립니다. 언론에 알리는 건 뭐냐? 제3자를 통해서 이 선수들에게 연봉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 선수들에게 베트나가 있음을 자극하는 거죠. 이 구단에서는 연봉 협상 테이블의 앞에 있는 주요 선수들한테 너희 협상을 지금 잘 안 하는데 우리 구단은 내년에 너희 말고도 드래프트 통해서 지금 다른 구단과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알지? 언론에 나온 거. 너희 말고도 다른 구단 선수들 지금 인수할 수가 있어. 알아서 해, 결정을. 이렇게 선수들에게 베트나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것도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이 선수들에게 은근히 자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근히 넌지시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선수들은 어때요? 이 구단이 내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잘못하면 이 구단이 다른 선수들을 그냥 계약하겠어? 그리고 나도 사실은 베트나가 없진 않은데 연봉 협상이 결렬돼도 문제가 없다. 우리 대한이거든 하는 이 회사지만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말고는 딴 데로 가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우연히 접하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상대방이 베트나를 행사한다면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해라. 이 선수들은 사실은 베트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하위 팀에 다른 데로 간다 한들 주전을 뛸 수 없다는 거 하나가 자기 입장에서 베트나가 사실상 아니죠. 타 팀에 갈 수는 있지만 꼴찌팀에서 방출돼 갖고 온 선수를 주전에 누가 어느 팀에서 쓰겠어요. 사실상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구단과 연봉 협상에서는 베트나는 선수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이 친구 이 카드가 별로 없어. 딴 데 방출돼서 갈 데가 없어. 여기에 목매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계약을 서두르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베트나가 부재한 상황은 어떻게 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질문이. 정말 찾아봐도 베트나가 없다. 내가 베트나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외부의 힘을 빌어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디즈니랜드가 홍콩, 아시아에서 일본이 맨 처음에 디즈니랜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콩을 이제 두 번째 순위로 디즈니랜드, 홍콩 정부와 이제 홍콩의 디즈니랜드를 개장하려는 그 협상을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왜냐하면 홍콩 정부가 굉장히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여기는 우리나라 특색에 맞게 홍콩 디즈니랜드는 좀 잘 지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입장에서 어때요? 언론에 제3의 그 직접 홍콩 정부에는 안 하고 언론에다가 흘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지금 홍콩 시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디즈니랜드 홍콩에 들어오기를.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콩 정부가 무리한 요구로 우리 디즈니랜드가 여기 개장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논조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배수의 진을 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노사 협상을 할 때 회사 측에서는 갑자기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베트나가 없다. 차선책이 없다.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미리 공표를 하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이다. 우리는 뒤에 옵션이 없다. 그렇지만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희든 좋을 게 뭐 있겠느냐. 이런 파국을 너희도 맞을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배수의 진을 친다 그래. 벼랑 끝 전술로 더 이상 우리는 반대로 베트나가 없다. 없는데 그 없는 것 자체가 너희가 만약에 그 상황에 도달하면 너희는 진짜 더 지금보다 험난한 파국에 치달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시그널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베트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재밌는 전략이죠. 베트나가 없지만 이걸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을 빌거나 던지라.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차시에서는 이 베트나, 이 전문 용어는 여러분이 우리말로 해석해서 뭐 할 표현도 없어요. 베트나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협상 상대방이 잘 모르면 설명해 준다는 것 자체는 이미 상대방은 나에게 지금 끌려오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이 모르고. 상대방이 알면, 베트남 용어를 알면 상대방 수준을 여러분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또는 상대방 아니라도 나는 카드가 있다고 할 때 그 차선책을 뭐라고 한다? 베트나라고 한다. 자, 베트나는 상대방에게 넌지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제3자가 상대방에게 넌지시 얘기를 해주도록 내가 뭔가 조성을 해주면 더 효과가 크다. 베트나의 파괴력이 크다. 내가 베트나가 없을 때, 나쁠 때는 속전속결로 상대방에게 시간적인 압박을 가면서 해라. 아니면 배수의 진을 쳐서 아예 내가 베트나가 없다는 것 자체를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다만 그 상황은 이제 내가 베트나가 없다는 상황에 같이 처했을 때 상대방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될 그런 나의 부재 베트나가 있다면 공격적으로 알려라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